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는 게 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2차 내용인 부동산 공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 부동산은 민법에 따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정착물 중에 가장 재산 가치가 높은 것이 있다면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크게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시는데, 여기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공공복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 규정으로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조정과 관련된 법령을 부동산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공익, 공공복리라는 말 들어보셨다고 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안들을 공공복리, 공익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익 달성과 관련된 법령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급등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 발생한 바 있고, 그에 관한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공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주택과 관련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정에 관한 사항들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관련되어 저해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규제나 또는 공익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되는 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 부동산 공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에 해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1차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는 민법이라면 저 공법의 반대 개념에 해당되는 사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사로운 관계의 다양한 관계를 다루는 것이 사법이라 함은, 반면 공법의 경우에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 조정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을 다루는 법령이 공법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의 주체는 항상 국가 행정청이 존재하고 규제 상대방에는 항상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국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삼권 분립으로 국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사법부와 법을 만들게 되는 입법부,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자를 법에서는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행정청과 관련된 구분은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 자주 시험에 거론되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한 때만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청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든 잘 정리해 주시는 게 공법과 관련된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주요 목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 행정청에 관한 구분을 하셨다고 하면 저 행정청과 관계된 사항으로 행정행위라는 말과 행정계획이라는 말을 함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란 말을 정리하신 적이 있다면, 여기 행정행위는 바로 행정청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다양한 계획이 있다면 이를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가행정청은 공익,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반에 대한 개발 사업이나 또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계획을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라 해서 우리는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는 이번에 시험을 준비해서 한 해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놨다고 하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가 있으시죠. 그럴 때 수립하는 개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수립하는 계획이라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하고, 우리 공법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계획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우리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선 행정청에 관한 부분을 함께 해주시는데, 인문, 교재, 양가로 3번 보시게 되면 행정청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중앙집권시대입니까? 지방분권시대입니까? 지방분권시대이죠. 그래서 중앙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중앙행정청은 각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을 TV에서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바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이러한 곳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광역단체에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존재합니다. 특별자치시는 바로 세종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시, 특도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게 되고, 이 광역자치단체라 하는 말은 넓다는 의미의 광역이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여러 시군을 운행하는 빨간 버스가 있습니다. 그 빨간 버스를 우리는 광역버스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광역이란 말은 둘 이상의 시군, 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의 수원시를 연결하는 빨간 버스가 있다고 하면 걔를 광역버스라 표현하는데, 이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곳이 둘 이상의 시군이죠. 그러한 것들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할구역 안에 25개 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시군, 구를 행정관할구역에 안고 있다면 그러한 곳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시군, 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합니다. 특별시와 특별자치도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이란 말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행정관할구역에는 시군, 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현재 인구가 34만, 35만 정도인데 아마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시킨다고 이번 정권에서는 발표했는데, 국회가 실제 이전하게 되면 인구 5만에서 10만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4만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세종시에는 따로 구를 두질 않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제주시장 등을 비자치시장이라 표현하는데 시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뽑은 시장이 있다고 하면 자치, 시군, 구청장이라 하고 도지사가 임명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는 비자치시장, 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특별자치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아주 유별난 곳이기 때문에 특시, 특도란 말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 가지고 시험에서 정답 여부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특시, 특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하나 파악해 놓으시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또는 모 연예인처럼 제주도에 자기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냥 못 만들겠죠. 그때는 특시 특도에게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시 특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자로 생각하시면 시군 구청장이 존재한다면 특시 특도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지도지사란 말이 있다면 그 외에는 특별시와 특별자치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인구 10만 이상인 곳이 있다면 시로, 인구 10만 미만인 경우는 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이 있다면 다른 시와 다른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최근 대도시라는 개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성남시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이곳에는 대도시란 개념을 두고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구라는 곳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분당구청장은 서울의 강남구청장과 동격이 아닙니다. 서울의 구청장은 선거로 선출하는 자치구청장인 반면 성남시의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자이거든요. 그분은 동사무소 동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성남시에 있는 분당구청장에 대해서는 비자치구청장이라 하고 비자치시군구청장의 경우에는 인허가권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자는 자치, 시, 군, 구청장 그들에게만 인허가권 인정되고 대도시에 속한 구청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이 없다라는 것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부동산 공법은 토지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 조정에 관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 규정으로서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령이라는 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국가가 일반 국민에 대해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규제 가하는 자를 행정청이라 하고 행정청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라 하며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행정청의 주체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광역단체장이라 하고 시군, 구청장을 기초단체장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는
이 행정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 아닌 자도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들을 크게 비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비행정청 중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공사 그리고 서울시 산하의 SH개발공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정청에는 완전 사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아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각종 개발 사업을 우리는 공익사업이라 표현하고 민간의 경우에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에 해당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법은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그 목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행정청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또는 공적 사업 주체란 말 보게 되면 이들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저 공공과 공적 사업체를 제외한 자를 모두 민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이 부동산이라 불리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규제, 페널티라는 것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청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돈을 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공의 경우에는 면제시켜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행정청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틀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가늠하시면서 동의를 받거나 돈을 내야 하거나 일정한 금융기관의 보증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공적 사업체와 관계되어 설명되게 되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리고 민간의 경우에만 그런 지문을 필요로 한다. 이런 구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공부하게 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파악해 놓습니다. 양가로 4번 찾으셨죠?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사회 불합리 또는 사회 상황을 규율할 목적으로 또는 조정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일정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자 공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이 공법 규정이 2,400여 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따지지 않고 법률만 따지게 된다면 2,400개이고 이러한 공법은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2,400개의 공법 규정은 국가행정청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 조정을 다루기 위한 법령으로서 군사에 관한 법령이나 교육에 관한 법령,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법령,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이 120개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런 120개 법령 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6개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 규정으로서 대표적인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함께 보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과 전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 개발, 보전할 것인지 토지 사용과 관련된 방향을 제시해주는 법령으로서 이 국토계획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법률 자체 글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약칭하여 표현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이 되게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국토계획법이란 말 드리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이 국토계획법이 토지와 관련된 가장 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험에는 1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함께 수업해 나갔을 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수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업 듣는 이해 정도에 따라 학생 수준이 천차만별 달라지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을 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40문제 중에 12문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나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 빼놓고는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절반 정도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법령을 이해시키는 데 할애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회독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국토계획법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어떻게든 8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저 8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나머지 법령들도 함께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우리 주변에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고, 최근 인기리에 분양 끝난 과천 지식산업센터의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상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농경지나 또는 이 말을 밀어보려고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다루는 기본적인 법령이 도시개발법이 되게 됩니다. 이번 과천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8억대인데 최근 5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한 18억에서 19억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또와 똑같은 아파트 분양이라 해서 그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최근 로또와 관련된 일정 당첨금이 10억에서 15억 정도인데 3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과천 아파트 분양받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다루는 법률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오래된 도시의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 사업 절차를 다루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각각 우리 시험에서는 6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사실 이 세 개 법령은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세 개를 한 개 법률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한 개 법률로 다루게 되면 그 양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저 국토계획법으로서 분리하여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 두 개가 분가되었다고 하면 이 세 개 법령에서 다루는 내용이 서로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것들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동시에 공부하게 되면 헷갈리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명확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도시개발법을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을 또 명확하게 확립시킨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워낙 법령 명칭이 길기 때문에 얘를 도시정비법이라 표현하고 가끔 수업시간 중에 도시정비법 또는 정비법이라 표현하면 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30일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좀 까다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5년 사이에 부동산 공부과 관련된 난이도는 항상 높게 형성되었는데 이번엔 좀 더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 정비법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제 실력을 맞출 수 있던 게 한 4개이더라고요. 그리고 2개는 제가 잘 찍으니 정답 맞출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 정비법과 관련된 사항은 그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지역적인 부분들을 시험에 내겠다고 하면 다루기가 힘든 부분들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비법과 관련되어 학생 수준으로 한 15회독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 나오시게 된다면 한 3문제에서 4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충분히 정리되게 된다면 이 개발법에서는 좀 간단한 노력만 가지고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체계화되고 확실하게 내게 되었을 때 개발법과 정비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서 우리는 농지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2문제 출제되는데 농지법과 관련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놓게 된다면 올해도 출제되었던 농지법 2문제 모두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도 기본적인 사항만 잘 정리하면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농지법도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농지법의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령보다 조문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루게 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법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합리적인 준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과 주택법은 건축물에 관한 공법, 주택에 관한 공법 규정으로서 우리 시험에는 각각 7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 그리고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건축법과 관련된 법률 용어가 생소해서 좀 답답하고 힘들게 느낄 수 있겠지만 회독수를 좀 충분히 확보하시고 충분한 이해를 해 나가시게 된다면 건축법을 정리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건축법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맞출 실력이 쌓이시게 된다면 함께 주택법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이 주택법에 관한 문제 중에 6문제 또는 7문제를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 규정인 건축법 주택법은 좀 단순한 내용으로서 회독수를 좀 충분히 확보하고 이해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수월하게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수 있는 출제 경향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개발법과 정비법이 각각 6문제, 농지법이 2문제, 건축법과 주택법은 각각 7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토계획법을 충분히 익히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따라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수월하게 정리하실 수 있고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법, 주택법에 대해서는 함께 공부하시더라도 충분히 회독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해를 토대로 한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법과 정비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이 토대가 되었을 때 그리고 농지법에 대해서는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농지법과 관련된 출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법의 체계와 관련되어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시험에는 건축법령에 따르면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이런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로 각각 구분되고 있는데 상권 분립되어 있죠. 그중에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죠. 그리고 입법부가 바로 국회를 말하게 되는데 그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는 법률이라 하고 행정부도 행정집행과 관련되어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법을 명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만들게 되는 명령이 있다고 하면 얘를 대통령령이라 하고 장관이 만드는 명령이 있다고 하면 걔를 부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시행령이라 하고 장관이 만드는 법을 시행규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 그리고 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게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법을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법령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의 법자와 행정부에서 만들게 되는 명령의 영자를 조합한 말을 법령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건축법령에 따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특정 제도에 관한 설명하라고 하면 법률에 관한 내용과 시행령에 관한 내용, 시행규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정리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행규칙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20% 안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정리하게 된다면 학습량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80% 출제되게 되는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특강이나 다른 지역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었을 때 한 번씩 필요한 사항만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게 되는 조례는 해당 지방에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전국을 대상으로 시험 보게 되는 우리 시험에는 얘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은 필요 없고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한 번씩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법률과
대통령령, 장관 명령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각각 구분해 놓으시고 그에 따른 우리 시험 범위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함께 해 나가시고 다음 시간에는 행정계획과 그리고 행정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